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상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나리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시나리오의 그 뼈대와 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영화의 가치와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으시면 당연히 어떤 분 모셨을지 짐작가시죠? 자, 오늘은 시나리오 작가인 정윤섭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정 작가님, 와, 스타일이 완전 멋지네요. 네, 저도 우리 정 작가님 따라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영화를, 아니,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협찬품인데요. 어떻게 좀 폼 좀 나나요? 멋있어요. 아, 서로 우리 정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공통점이 있네요. 저는 이렇게 라이트를 많이 받으면 너무너무 반짝일 것 같아서 항상 비닐을 쓰는데 정 작가님도 저랑 아주 유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머리가 빠질 때 네. 머리를 심는 사람도 있고 네. 정반대로 깎아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나 정 작가님은 똑같이 밀어버리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우리 정 작가님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양옆에 정 작가님이 작업한 책과 영화 딱 포스터가 있는데 멋지네요. 저 영화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당시 잠깐 한번 회상해 볼까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잘 됐어요. 영화가 얼떨떨했다 그럴까? 약간 작업하는 것도 즐거웠고 결과도 뭐 사실 저 영화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저 영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공공의 적에 출연했던 저 설경구 배우 국내 톱이 확실하게 되었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저런 작품을 만들 때 대단히 큰 노력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기획해서 시나리오 쓰고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시나리오가 완성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 촬영하고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대략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원래 저 아이템이 잡힌 다음에 1년 가까이 이렇게 좀 헤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시나리오 쓰는데 쓴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시나리오만 썼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촬영 들어갔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트리트먼트를 한 4-5달 정도 썼는데 그게 마침 이제 강호석 감독님이 픽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과 함께 시나리오가 작업이 돼가지고 이야,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건 정말 초고석입니다. 초고석. 그렇죠. 엄청 초고속이죠. 트리트먼트를 쓰고 그걸 대한민국 흥행 거의 넘버원이었던 강호석 감독님이 이거 괜찮아. 시나리오 써보자. 그걸 시나리오 쓰고. 아, 그렇죠. 그래서 금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촬영도 강 감독님 보통 그때는 촬영을 하시면 한 달 반 많이 찍어봐야. 근데 이거는 공들여 찍으신다면서 한 3달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후반 작업하고 그리고 개봉된 거죠. 그해 개봉했겠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촬영한다고 그냥 바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앞에 프로덕션 있고 후반 작업 있고 하면 딱 1년 걸려요. 그게 거의 또. 따지고 보면 초고속. 물론 고생은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게 분명하지만 네. 일반적인 영화에 비해서 초고속 그렇죠. 고속도를 탔네요. 네, 이거는 정말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아주 눈 좋은 이 시나리오나 이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제작자 겸 감독이 딱 붙으면 바로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시겠군요. 그럼요. 그러면 행운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으니까. 공감하는 이 웃음, 네, 공감 갑니다. 저같이 이렇게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상공인으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모든 경우가 아닌 건 분명하고 자, 그러면 우리 정윤섭 작가님은 이 영화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실례지만 우리 너무 좋긴 좋은데 이거 약간 위로 올릴까요? 그럴까요? 편안하게 눈이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정 작가님은 제가 필모를 보았는데 그 영화를 진행하기 전에 방송 PD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죠. 했던 방송 PD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뭐 SBS 출발 모닝 와이드, MBC 현장 다큐,
KBS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가 영화 쪽으로 뚝 들어가셨네요.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영화 하고 싶었으니까. 원래? 원래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해가지고 일단 이제 방송 프로덕션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영화 예고편을 좀 했어요. 영화 예고편을 하면서 이제 인연이 쌓아져서 영화사에 이제 미디어 실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영화를 하게 된 거죠. 아, 따지고 보면 진짜 독고다이네. 지나가 보니까 옛날에 무슨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영화 잡지 나왔던 게 이제 스크린이라고 있었어요. 스크린 있죠. 네, 스크린이고 그 다음에 로드쇼하고 시네 뭐 당연히 시내 21 있고 그 사이에 또 키네 키노. 키노 있고 막 이런데 네. 제가 그게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있었어요 집에. 어릴 때부터 그거 모아놓은 거예요. 영화 광인 맞네. 그랬나 봐요. 근데 뭐 못 알아듣는 말이 태반이니까 아하. 키노 와가지고는 키노는 특히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진 폐간된 잡지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네, 옛날 생각나죠.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특별히 이렇게 의식하지는 않았어도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획 뭐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사네. 영화 대사야. 그렇게 해서 영화계 쪽에 딱 어떻게 보면 그 구멍을 딱 뚫고 들어갔고 영화 편집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하다가 인맥이 쌓여서 거기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썼고 그 뒤에 시나리오를 지금도 계속 다양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자면 공공의 적, 이중간첩, 순애보, 하루, 에어리언 밴드, 가족 시네마, 빙상의 신 뭐 이렇게 다양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의 각본을 계속 쓰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우리 정윤섭 작가님이 상을 여러 개 받으셨어요. 지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대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단막극 스토리 공모전 수상, 영화진흥위의 한국영화기획개발 지원, 그리고 2024년 현재 드라마 모범 10인 각본, 집필 중 이렇게 그냥 대강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상 많이 받으셨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더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지금은 요것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원래 책에 있는 걸 거야 아마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저 천국의 섬 아저씨의 우리 작가님의 프로필 중에 중요한 것들만 그렇죠. 뽑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네. 훨씬 아니고 몇 개 더 있어. 여기 남들은 없어도 집어넣을 판에 몇 개를 뺐구나. 좋아요, 좋아. 그러면 지금 현재 드라마, OTT용 드라마일 텐데 이런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채널맥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건데 사실 잘 못해 이런 분들. 쑥스럽지.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오늘 이야기 중에 나 이거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 정 작가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저런 소재를 갖고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좋죠. 네. 지금은 이게 가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뭐 모범 형사도 있고 모범 택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목을 바꿀 예정이고요. 제가 딱 짐작하기에는 아주 착하고 건실하게 살고 싶은 모범 시민이 있을 텐데 그를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과 나쁜 놈들이 있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굉장히 착하고 모범적인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대하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전문적인 킬러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죽여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다른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감정의 동물이라 가지고 오늘은 막 죽이고 싶지만 내일은
그래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일테면 부부싸움을 한 날과 아닌 날의 그런 차이 같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죽이고 싶은데 다음 날 되면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늘 그럴 거야.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떤 사례를 의뢰를 받으면 이 주인공은 1년의 숙려 기간을 둬요. 오. 그다음에 그 뒤에 편지를 보내죠. 당신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으면 나한테 의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걸러질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뒤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 꼭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처단하는 식의 이야기예요. 이걸 한 10부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드라마 쪽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부업의 새로운 경지네요.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지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길 수 있겠네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이 있겠어요. 그럼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 캐릭터가 좀 옛날에 1930년대 소설 중에 구보씨의 1일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시절의 인텔리의 하루를 그리는 얘기인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구보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랄까 우리의 보편 상식에 이렇게 기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을 이 세상에 살려서는 안 되겠다. 그거 기준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보라는 사람이, 킬러가.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시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인 청부업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아하고 관심 가는 스토리라서 그런데 우리 이런 스토리를 꾸미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우리 정민수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아는데 국문과 출신답네요. 캐릭터 설정에서부터. 구보 씨가 나오면 국문과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민수 작가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작가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흔히 말하는 소설,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주 많은 숙련을 하게 된 가장 근본에는 글을 좋아했다. 그래서 국문과 같다. 그런 출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질문을 바로 넘어가면서 시나리오 살아갈 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인생의 희노애락처럼 작가로서의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이 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질문 처음에 이런 얘기도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자분께서 얘기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희는 기쁘리고 노는 성내를 놓자고 애는 사랑했자고 낙은 즐거울 낙자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가 좋은 거잖아. 네. 그래서 인생이 원래 희노애락이라는데 이 엉망진창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가 이제 슬플 애자더라고요. 잠깐, 나 그거 몰랐던 사실이에요. 오 마이 갓.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야 그게 이제 약간 이디엄 같은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무슨 사랑애 이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광고나 이런 게 쓰이기 때문에 애자를 직감적으로 그냥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네. 희노애락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감정이죠. 시나리오 쓸 때도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쁨이라고 하면 기쁠 희자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상에 오르는 오솔길을 혼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계속 글을 쓰려면 혼자 있어야 되고 지금도 이제 벌써 목이 메이는데 보통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이핑만 하고 타이핑하거나 생각하거나 뭘 읽거나 뭘 보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와 협업을 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금방 잠겨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집에서 전화가 오면 와이프가 내가 전화를 받으면요. 울어? 하고 물어봐요. 왜냐면 그날 첫 마디일 수도 있어.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하다가 목이 탁 잠겼으니까. 목이 잠겨있으니까 우냐고 물어봐요.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솔길을 막 걷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정상에 딱 다다랐을 때는 이렇게
정상에서 보는 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음. 막 퍼지고 저쪽에 골짜기도 보이고 저 밑에 민가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막 그런 그 광경이 딱 펼쳐졌을 때 기쁨 있잖아요. 예. 그게 글 쓸 때 오솔길을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디 엔드 찍을 때의 감정이에요. 마지막 디 엔드를 찍을 때 혼자서 힘들다, 즐겁다, 재밌다, 죽겠다 이것을 막 겪은 끝에 맨 마지막에 디 엔드 찍을 때는 그런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기뻐요. 디 엔드 찍는다는 그 감정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그 아까 이제 공공 얘기도 했었지만 그게 딱 영화가 된다면 그것만큼 또 희열이 없어요. 그러겠죠. 예, 그게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이제 그 도박판에 처음 간 사람이 그 빠찡코 당겼을 때 잭팟 터진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그 태백에 처음 그 도박장에 갔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요것만 하고 말아야지 하고 딱 당겼는데 잭팟 터진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렇죠.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한 번은 이렇게 당겼는데 이거 되네? 그러면서 막 당기고 나서 20년째 이러고 지금 계속 언제 되나? 언제 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도박쟁이들은 이거 당길 때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네. 나는 글 쓸 때 디엔드 찍을 때가 희열이 있어요. 야, 우리 방금 정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까지 달려지네. 희노애락의 희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러면 나머지는 넘어갈까요? 노애락을 좀 쉽게 짧게 할 수 있다면 노애락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야말로 영화감이야. 방금 그래요? 얘기했던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멋진데 이것만 얘기하기는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노는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노는 글 안 써줄 때 힘들어요. 죽겠지. 죽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시알이 있을 땐 더더구나 미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거 있어요. 멱살을 딱 잡고 야, 될 거야 하고 끌고 갔는데 멱살이 잡힌 게 어디 좋은 데 끌고 간 게 아니라 시궁창에 처박힐 때라든지 뭐 이럴 때면 계약하고 나서 배우 되면 갈 거야 하는데 배우 안 돼서 진창에 처박히거나 감독이 안 돼. 그래서 진창에 처박히거나 이럴 땐 진짜 괴롭거든요. 그런 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가장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영화라는 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를 또 얘기하시는 엎어지는 거겠군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멱살 잡혀가지고 진창에 처박힐 때가 제일 열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플 때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심영래 씨나 네. 우리가 이제 개그맨 중에 유명한 사람 그 봉숭아학단의 영구라든지 네. 맹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기억나잖아요. 가끔 그 사람들 뭐 할까? 지금? 네, 지금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봉숭아학당 맨 끝에 있던 어떤 사람 있잖아요. 네. 책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네. 저 끝에 마지막에 있던 사람. 네, 그 사람 뭐 할까?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기억도 안 나긴 네. 하죠. 연구 없다 할 때 수없이 거기 같이 출연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이마룡 씨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게 슬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영화판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도 하고 저 녀석 쓸만한데 하고 이렇게 좀 있다가 마치 그 봉숭아학당에 저 끝에 앉아있던 누구처럼 이제는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슬퍼요. 이건 뭐야, 공감하네. 솔직히 슬플 만한 일이지. 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누구나 주역이지만 그렇죠. 그 주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점점 그 스포트라이트 중심에서 벗어나고 나는 누가 말을 해도 주변인 엑스트라 이렇게 보여지면 안타까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진짜 공감합니다, 작가님. 그러게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락이 남아있네요. 낙이요. 네.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사주명리가 유행인데
사주명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년의 여성들이 되게 많대요. 예. 근데 이제 중년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꿈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를 낳고 가족을 키우다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됐고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를 공부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막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중년이 됐는데 어떤 여성은 그것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든 아니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든 모두 다 어느 순간에 되게 허망하고 허무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 사는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허무한 게 디폴트다. 네. 누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뭐 삼성의 누구든지 예. 아니면 그 삼성의 저 밑에 누구든지 똑같이 어느 순간에는 삶의 허망함을 느낄 텐데 저는 그 사주명리에 따르면 그 공무원이 될 상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생각할 게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규칙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계획되지 않으면 좀 당황하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두 가지의 삶 어떤 것을 살았든지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든 아니면 그냥 백수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든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굉장히 허망할 뻔했는데 글을 쓰고 산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그 디폴트 값을 깨고 나오는 어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다면 아주 무식하던 어떤 꼰대 같은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본인이 싫어할 만한. 그렇죠. 내가 지금 말도 걸기 싫어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했다. 그래서 락.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찾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자, 우리 그 다음 질문을 넘어가자면 이건 뭐 사실 희노애락과 연관이 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신을 지금의 삶을 살게 한 롤모델, 인물, 그런 사람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 왜냐? 여러분 주변에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또는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드렸던 질문인데 본인은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첫 치과 치료를 받았던 그 대학교 대학교 1, 2학년 때쯤 시작해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치과 치료를 가러 갔는데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대기석? 아니요, 그 치과 치료받는 누는데, 눕는데. 끔찍해. 그죠. 눕자마자 간호사가 예, 누우세요. 그런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천을 탁 덮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는 치과 처음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의사 선생님 오더니 이 천을 치워요. 네. 왜냐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얼굴 보고 눈 보고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는 앉자마자 얼굴에다가 그걸 덮니? 그랬더니 5명은 덮는다 그러고 5명은 안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치과 치료하는 간호사분이 친구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환자들. 네. 잘생긴 애들은 안 덮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보기 싫으면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거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 나는 배우는 안 될 상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특히 알파메일을 좀 꿈꾸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다른 남자들한테는 추앙을 받고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치과 한 번으로 이게 끝났어요. 이야,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와, 내가 신하루 작가한테 말 잘못 걸었어. 이분 얘기가 그냥 일상적인 스토리가 아니구만. 어마어마 재밌다.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저는 국문과 출신이니까 그때 이제 어떤 평론에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천일야화를 이제 평론하는데 평론가가 그 천일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책에 그 세라자드가 그 잔혹한 어떤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1000일 동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이게 죽지 않으려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그 1000일 동안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무슨 평론 보고 뭐 시를 보고 소설 봐도 그거와 되게 유사한 것은 영상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고전 소설이나 네. 평론을 읽고 있으면 가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잠이 오죠. 쉽게 말하면.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생각보다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시가 조금 더 시도 어렵고 그러니까 소설이 좀 낫고 소설보다는 영화가 낫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교에도 나오지만 그 은교에 보면 이제 교수가 그 공대생 보고 저는 공대생이라 무식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우리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시를 쓰고 그 다음이 소설, 그 다음 평론, 그 다음 희곡, 그 다음 시나리오예요. 오, 그랬나요?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는 그 신춘문예도 있는 쪽이고 네. 그 뒤는 없었거든요. 아. 영국은 가끔 어느 군데가 있었고 시나리오는 아예 그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시 쓰는 선배들은 보면 너무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달라? 다르긴 해. 감수성도 다르고 소설 쓰는 형들은 또 우리 지금은 사실 인터넷 발전이 돼가지고 보조 기억 장치를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근데 그때는 소설을 쓰려면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억력도 안 되지. 평론하자니 졸리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밀려서 이제 대본을 쓰게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시도 당선되고 뭐 그 역시 연극 대본도 전적 나오네. 있었어. 과거가 좋은 게. 연극 대본을 써서 연극을 올리는데 보니까 영국 대본도 썼단 얘기네. 네. 연구를 하셨구만. 대학 다닐 대학 때. 네. 그때는 그게 뭐 연습하고 이럴 땐 잘 몰랐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관객들을 향해서 그 내 대사가 이제 배우를 통해서 육화돼서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그렇죠. 게 와, 그렇죠.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도파민이 막 발생되면서 끊을 수 없는 어떤 마약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이었는데 많이 맞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때는 참 많이 맞을 때였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짐작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게 이게 탈모가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그 네모반 밑에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울퉁불퉁한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원산폭격이라는 거예요. 원산폭격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약간 그 문제가 많은 인간이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참 바로 옆에 고참이 나보고 야 윤섭아 고생이 많다 힘들지? 그러면 네 뭐 괜찮습니다 막 이러는데 야 그래도 좀 그 고참들이 좀 족같지?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물으면 아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이 그 군대에서 존댓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사병끼리는 존댓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다음에 뭐 막 설명하고 나면 정석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원산폭격하고 꼬라박아. 결론이 꼬라박아. 전진 후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건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돼가지고 미친이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산재 같은 거죠. 산재네. 군대에서 겪게 되는 산재 끔찍한. 그래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등병 때 어디로 저녁 때 그 주말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화관 맞으려고? 영화관. 아. 그러니까 강당에다가 어느 강당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모르죠. 저는 막 딱 이렇게 돼가지고 1등, 2등병이었어요. 딱 이렇게 있었는데 영화를 쓸 때인데 그게 마침 가위손인 거예요. 어허, 공포영화 가위손? 아, 팀 버튼의 가위손. 네. 네. 대단히 재미있는 영화였죠? 그렇죠. 그 이제 보면 그 군대에 가기 전에 대학 몇 년 동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것. 그러니까 가위손이 저랑 다른 게 없었죠. 네.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무수히 사람을 베고 상처 주고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마음이 아니었는데 1도 없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군대 갔더니 죄다 가위손이어가지고 나를 막 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런 정도로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어쨌든 가위손이라는 게 영화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잖아요. 영화가 딱 끝났는데 네. 군인들은 전부 다 털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는데 다른 네. 사람들은 나는 너무 울어가지고 울어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내 대가리를 빡빡 치면서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영화에 가위손이. 대한. 예.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굉장한 거구나 영화라는 게. 영화의 매력. 네, 그렇죠. 미친 듯이 빠져들었구나. 그 전에도 뭐 영화는 많이 봤으니까 네. 뭐 한두 개 본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이상하게 그 상황과 그 순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영화가 나를 영화로 이끌었나 하고 물어봤을 때 그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위손. 네, 가위손. 그리고 그 영화 가위손에 나왔던 그 상징,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네.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상처를 낸다. 이게 어쨌든 그 가위손의 또 상징이기도 한데 맞아요. 본인이 느꼈던 어떤 아주 끔찍한 군대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더더구나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계기가 된 거군요. 결정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었던 영화가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 동네가 배경이 됐던 동네가 그냥 겨울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가위손이 마지막에 눈발을 막 만들어주잖아요. 만드는 거죠. 눈을 만들어주잖아. 네. 그게 되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을 막 오갈 수 있잖아요. 영화가 아니면 동화도 되고. 영화가 아니면 생각보다 힘든 그렇죠. 판타지의 세계를 맞아요. 끔찍함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네.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위노르 라이더도 예뻤고. 그 당시 최고였죠. 네,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보셨어요? 광고 좀 봐주세요. 저희 같은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굳이 사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보기만 해 주십시오. 자, 조금 전까지 우리 정윤석 작가님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정윤석 작가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대단히 재미있는 책을 만드셨어요. 천공의 섬, 라퓨타라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 이 제목을 어찌 보면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자, 우리 정윤석 작가님, 이 제목을 쓰신 이유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할 때 시나리오 작가라는 거를 좀 아이덴티티로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의 성이죠. 천공의 성 라퓨타인데
거기 성을 섬으로 바꾼 다음에 잠깐, 맞아. 제가 조금 전에 천공의 섬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천공의 섬, 네, 그건 라퓨타. 천공의 성이에요. 예. 맞네요, 맞네. 천공의 성이고 저는 천공의 섬입니다. 네. 천공의 섬인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라퓨타를 떠올릴 수 있고 라퓨타를 떠올리면 영화가 떠오를 거고 영화가 떠오르면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천공의 섬 그러니까 천공의 섬 아저씨로. 아저씨. 네. 그래서 천공의 섬 아저씨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한테 아저씨라고 말을 하면 마치 욕같이 들리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아줌마라고 하면 마치 역시 욕같이 들리잖아요. 왜 아저씨라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허. 비하하는 말로 사람들이 쓰긴 하는데 그 상대를 잘 모를 때 보통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친척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면 호칭을 따로 불러요. 근데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년 남성들에 대해서 사람 일반이 갖고 있는 편견만 있을 뿐이지 그 중년 남성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님은 중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제세이라는 이렇게 부제도 있는데 아제세이가 좀 감명 깊던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제의 플러스 에세이니까. 에세이. 예, 아재들의 에세이. 그렇죠. 예, 아제의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딱 보고 이거 소설인가? 아니면 약간 판타지인가? 저 그림 자체가 주는 게 상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저씨는 어찌 보면 마치 천공의 성처럼 네. 하늘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네. 고립된 존재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를 그닥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냥 떠 있는 존재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천공의 섬이라는 게 대단한데 저렇게 또 일러스트까지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아재들의 에세이를 여기 보면 소설이 아닌 아제세이로 수필과 함께 일러스트가 대단히 매력적인데 다 본인이 그리신 거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였다가 어떻게 그림도 이렇게 매력적인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원래 그렸던 건가요? 이런 걸? 아마 그냥 취미 삼아 계속 그렸죠. 취미 삼아? 예, 어릴 때부터. 확실한 시그니처가 딱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는 자기 시그니처가 좀 분명한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꼭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제가 이 영상 안에도 우리 작가님 허락받은 그림들 딱딱딱 보여드릴 거긴 한데 네. 거기 보면 뭐랄까 어찌 보면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저씨 같은 느낌을 그런데 거기 있는 주인공이 본인 맞죠? 네, 저죠. 미화된 저죠. 이 이야기에 담겨있던 전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대부분 인생 얘기죠. 저가 소소한 삶의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이제, 보면 이제 집안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아빠라는. 네,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작업할 때도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도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되고 딸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마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정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 작가님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가장이 집에서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건 대단히 큰 현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공평하게 조금만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공평한 게 아니라서 그건 좀 억울합니다. 저도 아주 많이 겪는 일이라 공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저씨들은 그런 느낌 좀 제법 받았을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말도 안 하고 있는 냉장고나 장롱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말한다는 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장롱과 냉장고에 비할 존재는 아니니까. 그럼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싶고 무슨 생각하나 알고 싶고 하면 이 책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중년의 남자들은 이 시대와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 대부분일 텐데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찌 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기보다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맞아요. 예. 가족 안에 그 얘기를 차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스톱워치 한번 재봐야 돼. 몇 초나 편안하게 듣고 있을지. 그렇죠. 참을성이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어? 가족을 구성하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이야기가 천공의 섬 아저씨에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예. 주된 구독자 아니 구매자는 당연히 아저씨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뭐 아저씨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궁상으로 사나. 아, 아내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빠 이해 설명서. 그렇죠. 이런 아빠 건가? 설명서 같은 아빠 거. 설명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설명 잘하셨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책에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신 게 이 모든 것은 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당연히 딸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그 딸이 어떤 의미로 그런 어떤 적용되었을까요? 그러게요. 결혼하고 와이프랑 싸울 때 물론 용호상박으로 와이프랑 싸우긴 했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그 누구와 시비가 붙어도 뭐 특별히 꼴리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딸하고 싸우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애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말도 안 되게 막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좀 구차한 짓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네, 아빠가? 네, 너무. 그리고, 이기려고? 네, 이기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딸이 비겁한 변명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영화의 대사를 쓰네. 그렇죠. 아, 그럼 비겁한 영화 대사구나. 막 그러니까 나는 왜 얘랑 이렇게 싸우면서 이런 그 좀 찌질하고 구차하고 이렇게 사는 걸까? 그래서 뭔가 왜 그러는지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변명. 네, 변명을 좀 변명을 해야 그래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정체성도 망가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계속 기록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일기처럼 계속 메모하게 되고 그렇죠. 그림도 그리게 되고 예, 예. 좀 들어줘. 그렇죠. 일종의 그 반성문이자 반성문이죠. 변명문 같은 거죠. 변명문. 네, 아,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좀 들어주면 안 되니?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나도 사실 이때 속상했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때 좀 과하게 화를 냈지만 내가 잘못한 걸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변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싶었어요. 반성문이자 변명이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가족, 특히 딸과 함께 자신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을 생각해서 이 책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딸이 지금 이제 크는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가잖아요. 네. 고등학교. 그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어릴 때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했을 때 했던 행동들이며, 내가 왜 저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랬을까? 얘는 왜 내가 한 걸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나한테 그럴까?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딱 나 닮았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저렇게 아빠, 엄마 대들었는데. 그렇죠. 딱 그게 떠오르니까 또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유년 시절을 다시 한번 겪는 그런 경험이랄까 그런 것도 된 것 같아요. 서서히 아빠가 돼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 작가님의 가족을 위한 변명이자 반성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건 나의 사용 설명서다. 아빠 사용 설명서야. 그렇죠. 예. 그걸 좀 봐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신다면
나와 아주 유사한 상황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작가님의 얘기를 보면서 즐겁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 일러스트 그림이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미소를 머금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아주 많으니까 이 책 사셔요. 책은 사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 작가님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대표님과 만나게 되는 궁합이랄까 인연이랄까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정 작가님이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그 노하우 플러스 무작정 따라하면 나도 책 출간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혼자 이렇게 이를테면 속상함을 달래면서 그림과 글을 그렸던 글을 썼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게 한 10년쯤 모아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작은 제가 이제 영화사를 했었는데 네. 영화사가 잘 안 됐어요. 네. 꼬꾸라진 다음에 네. 상처가 꽤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책이라도 내고 싶다 하고 페이스북에 달았는데 바로 두 분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그동안 봤으니까 이제 썼는데. 페이북에 계속 올렸던 스토리와 사파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 보셨던 분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답을 단 분이 이제 이 출판사 사장님이셔가지고 여기 이분이랑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10년짜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크랩북만 해도 뭐 거의 15개인가 20개인가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은데 진짜 이따만한 가방에 가득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한 10년 모으니까 10년 동안 10년 그 모으니까. 이야기와 그림을 그린 게 이만큼 네. 스크랩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뽑아서 그렇죠. 만들어진 사장님이 건가요? 대표님이 다 뽑으셨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걸 상의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조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넣고 이러면서 책을 완성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오래 걸렸어요. 찾는 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이야기를 10년 세월 정도를 묵혀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페북이나 블로그나 이런데 계속 자신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흔적들을 꾸준히 볼 수 있는 팬 중에 한 분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한 뒤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었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10년 공력이네. 10년짜리예요. 거의 10년. 천궁에서 아저씨는 10년 제작 기간이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누군가 접점을 얻게 되는 게 가장 요새 좋은 건 SNS가 가장 효과적이긴 했겠군요. 그렇죠. 그게 천운이죠, 천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중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집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딱 나타난 거니까. 그런 분의 생각이 이미 있었는데 그렇죠.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다가 우리 작가님 발견한 거군요. 그렇죠. 딱 맞아가지고. 발견해서 이분은 아저씨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이밍이 기획이 딱 맞았어요. 맞았군요. 네. 이게 인연이 운명이 되는 그러니까요. 수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큰 행운들이 계속 있네. 크게. 실제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갈고 닦은지 잘 모르겠어요. 한 거죠. 갈아주고 닦여졌지는 했죠. 맞네, 맞아. 자, 오늘 이야기 대략 이런 부분 정도 얘기하면 정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우리 방송 하단에 그 설명문에 그런 걸 적어서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노출할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 브런치라는 곳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그림과 함께 에세이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0년은 아니겠네요?
최근 몇 년 전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1년 됐어요. 이 책 끝나자마자 아하.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 저보고 게을러지지 말라 그러면서 꼭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책을 또 준비하신구나.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10년까지는 안 걸릴 수 있겠지만 한 번 하셨으니까 방금처럼 자신의 생각과 삶을 기록하는 것,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정윤섭 작가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거 하고 계시다면 언젠가 조만간 좋은 편집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드라마 시나리오 계속 쓰고 계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넥스트가 있습니까? 드라마는 이제 지금 그 물색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사람, 같이 할 회사를. 같이 제작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죠. 대부분의 드라마 기획이나 할 때 뭐 공중파를 포함한 다양한 OTT에서는 실제로 드라마 2부작 정도와 전체적인 트리트먼트를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사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런 정도의 것들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정도를 준비하고 지금 그래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고.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까지는 아니어도 좀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기원이 생기네요. 정 작가님의 아주 대단히 매력적인 모범 시민. 그 스토리는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우리 정 작가님의 그 아이템 너무 재밌을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연락 주시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없었던 질문을 제가 2가지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당신의 버킷리스트? 하나만. 많이는 필요 없고 하나만. 버킷리스트.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보통 뭐, 상하이에 가보기라, 뉴욕에 가보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이슬란드, 오로락 체험하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저는 되게 속물적이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뭐냐면, 한강이 보이는 그 초고층 오피스텔에, 정 작가님 여기서 작업하시죠 하고 작업실 내주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오 마이 갓, 좋아요. 환상적이네. 그 뷰를 보면서. 그렇죠. 예. 거기 무슨, 호텔처럼 그 PD한테 전화하면 술도 사주고. 작가님 그래서- 오늘 출출하지 않으세요? 연락 와가지고,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맛있는 데 닦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죠. 뭐 와인이나 한 잔,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그냥 작업할 고민을 하시는 거구나. 난 좀 이런 데서 좀 작업 좀 하면 좋겠어. 그 정도 이제 레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인정받고 그렇죠. 그 인정받은 걸 조만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그렇죠. 바라는 작가님의 희망사항. 그게 이제 제 작품이 영화관에 걸리고 방송이 되고 해야 그런 작업실 구해주니까 그게 다 따라오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윤섭 작가님의 그런 버킷리스트를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마지막 질문. 본인의 묘비명엔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을까? 나의 묘비명. 사실 요새 묘비라고 하는 걸 요새 거의 만들지는 않습니다. 묘비가 아니라 그냥 납골당 같은데 그런 걸 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예전에는 비석이 있고 그 비석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는 어떤 핵심적인 한 줄 정도를 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만약 나의 마지막 묘비명을 내가 적어 넣을 수 있다면 어떤 말 넣으실까요? 저는 42요. 42. 42? 42. 42. 42, 42. 42? 왜죠? 왜죠? 그건 아마 SF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뭔지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넣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묘비명에 뭘 쏠까라고 고민했더니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42는 저기 나와요. 제목이 뭐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라는 영화에 네. 영화 소설에 거기에 이제 궁극의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행성만한 컴퓨터가
대답해 주거든요. 행성만은 AI겠네. 네. 따지고 보면 네.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그래서 답을 딱 냈는데 답을 냈는데 그게 42예요. 그러니까요. 왜였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설명이 없었던가요? 그 영화에도? 없어요. 오 마이 갓.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삶도 설명할 길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 순간에 만약에 묘비명을 짓는다면 42를 보고 사람들은 아니 왜 이것도 베끼는 거야? 이렇게 참 형편없는 놈일세? 그래서 논리라고 42. 아이고 자신을 마지막 찾아주는 사람조차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렇죠. 정일섭 네. 작가님이시구나. 저는 사람들한테 그 진행자분한테도 얘기하지만 제 장례식장은 제가 좋아하는 그 무한 돼지갈비집에서 하고 오. 음악은 뉴진스 음악을 틀어달라고 네, 오. 저는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 하신 기억 나네요. 네, 그렇죠.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네. 흔히 말하는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그렇죠. 보낼 네.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만. 더구나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 그렇죠. 예. 무한갈비와 무한 뉴진스. 야, 우리 정 작가님 캐릭터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무한 돼지갈비와 뉴진스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이분과 이야기하고 함께 작업하실 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 테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돈 안 드네요. 그렇죠.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민섭 작가님의 어떤 시대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뉴진스까지 벌써 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순간인데 우리 유섭 작가님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기 채널 맥에 오늘 그 인맥으로 들어왔는데요. 번창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이 채널이 흥해서 제 편도 이렇게 덩달아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를 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정유섭 작가님의 천공의 섬, 아저씨. 이 책을 홍보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매력적인 책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구나 10년 공력이 쌓여있는 책이니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